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엘입니다. 사람은 평생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도 그렇고요. 또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됐을 때, 그리고 불가피하게 몸이 아팠을 때도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 어쩌면 평생 남의 손길을 타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제 대가족 환경에서 가족들 간의 돌봄이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핵가족에다 또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이런 돌봄을 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회가 대신하는 사회 서비스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사회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이죠. 사회 서비스원 어떤 것인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전문가 여러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보건복지정책 전문가로 통하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의원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 사업을 총괄 운영하고 계세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정책실 양성희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을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계시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허선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전국에서 최초로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입니다. 바로 이곳을 운영 중이신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김영화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도민이 체감하는 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세요. 멀리서 오셨습니다.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이성규 원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말 국내에서 이 사회 서비스원과 관련해서는 가장 권위 있는 분들을 오늘 모셔서요.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다양하게 사회 서비스원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알아볼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 이 돌봄 서비스,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 중요성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 돌봄의 절실함 정말 필요하구나 하고 느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남인수 의원님, 이 돌봄 서비스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사회 서비스원 간담회도 진행을 하셨더군요. 예, 정확하게 이 사회 서비스원 어떤 기관이고 어떤 배경에서 출발을 했는지 말씀 먼저 해주세요. 예, 먼저 좀 배경을 말씀드리면은요,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고령 사회로 이미 진입을 했고요. 그리고 여성들의 경제 활동 참가율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전통적으로 사실은 가족 안에서 여성들이 돌봄을 하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죠. 그래서 이미 돌봄 서비스는 이미 사회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오래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 어떤 그런 사회 서비스를 그 민간이 사실은 거의 담당을 해오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 사회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공공성이나 책임성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특히 사실은 이제 뭐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 사회 서비스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민간이 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책임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사회 서비스원을 통해서 직접 수탁하거나 직접 운영하거나 또 사회 서비스의 어떤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좀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사회 서비스원이 이제 제안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특히 민간이 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사회 서비스, 특히 어떤 공공성 강화의 필요성이 많이 대두가 돼서 이번에서는 꼭 국회에서 법이 네. 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도 그렇고요. 네.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사회 서비스원 정말 생소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처음 들어봤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저도 이 시간 통해서 차츰차츰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회 서비스원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그 사회 서비스원은 국민들께 더 나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현 정부에서 새롭게 만든 기관입니다.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이나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집 교사라든지 요양보호사 같은 종사자들에게 좋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에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작년 4월이었기 때문에 아마 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건데요. 작년 4월에 지금 참석하신 서울, 대구,
경기, 경남 4개 시도에 이제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었고요. 2022년까지 전국에 확대될 계획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이 하는 가장 첫 번째 기능은 신규로 설립된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 요양시설 등을 직접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한 그 대구 희망원 안 좋은 그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런 불법이나 위법이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 직접 정상적으로 위탁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장기 요양 서비스라든지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같은 이런 재가 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서 직접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재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는 그 민간 영역이 상당히 우리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근데 민간 영역이 보통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특히 소규모 시설의 경우에 노무라든지 회계 등 컨설팅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그러한 분들이 서비스 공백이 뭐 휴가 같은 것들을 통해서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대체 인력을 파견하는 그런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돌봄이라는 게 가족에서 이제 민간으로 이것이 이제 더 확대돼서 이제 국가로 영역이 넓어졌다라고 이해를 해도 좋겠군요. 네. 자, 지금은 이제 시도 단위로 작년부터 서비스가 시작이 됐고 22년까지 이제 전국 시도 단위로 생긴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또 총괄하는 곳이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이라는 곳입니다. 허선 원장님께서 계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위탁 운영 중이시죠. 자,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전국의 보건복지 공무원, 그다음에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 그리고 민간의 보건복지 민간 종사자분들, 그리고 또 관련된 일부 국민들 이런 분들을 교육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1년에 8만 명 정도를 집합교육을 하고 있고요. 사이버 교육으로는 140만 명이나 되는 분들을 1년에 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의 그런 정책을 뒷받침해주는 역할, 그리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지식들을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 이렇게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우리 역할처럼 이번에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것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복지부 정책을 뒷받침해주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회서비스원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중앙지원단은 그야말로 우리나라 그 한간 대한민국의 중앙, 그러니까 오송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 그리고 경남, 대구 이와 같은 지역 사회서비스원을 이렇게 지원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회서비스원 정말 좋은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기관이지만 아직은 시범 시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하려면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남 의원님 얼마 전에 직접 대표 발의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네. 내용을 담으셨어요? 네, 저희가 그 이번 21대 국회에 저의 이제 1호 법안으로 사회서비스원법을 제가 법안을 발의를 했고요. 사실 이렇게 바로 할 수 있었던 것은 20대 국회에서도 제가 발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20대 국회에서 뭐 토론회도 많이 하고 현장 방문도 하고 시범 사업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도 확보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사실 법이 제정이 안 됐습니다. 법이 제정이 안 된 이유는 이제 사실은 이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라는 이유로 사실은 좀 야당이 협조를 좀 안 해줬습니다. 그래갖고 법이 이제 상정이 안 돼서 공청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임기 만료로 없어졌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사회서비스원을 저는 꼭 21대 국회에서 제정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이유는 그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오늘 이 자리에도 오셨지만 대구라든지 경남이라든지 서울 지역에서 정말 사회서비스원이 절실하게 그 역할을 해냈습니다. 특히 어떤 그 공공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 어떤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격리가 되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보호자도 또 이렇게 걸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시설도 갈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이런 분들을 공공 서비스, 돌봄 서비스에서 사회서비스원에서 지원을 했던 그런 사례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사회서비스원이 꼭 법이 제정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 주요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특히
종사자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좋은 돌봄을 제공해야만이 사실은 이제 공공성이 강화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처우 개선에 대한 책임을 부여를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방금 우리 허선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회서비스 지원단 설립할 수 있는 근거 이런 부분이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사회서비스원에 있어서는 이제 국공립 어떤 기관 중에서 신규 기관, 그러니까 기존의 민간이 한 부분을 침해하는 건 아니고 새롭게 설립되어지는 뭐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지 아니면 종합 재가 서비스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설립할 수 있는 수탁을 하거나 직접 그 운영을 하는 거죠. 이런 어떤 사회서비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종사자는 직접 채용하거나 공개 채용을 하는 원칙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어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복지부 장관이 매년 경영 실정을 평가하거나 또 그 평가한 걸 공시하는 이런 내용들을 담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21대 국회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를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 법을 꼭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저의 꼭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명감으로 이번에 이제 제정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요. 이 법이 제정이 되면 모든 국민이 어떤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가족한테만 어떤 그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돌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고자 합니다. 네. 정말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언젠가는 저도 사회서비스원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구나. 특히 코로나19를 통해서 긴급 돌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분들이 절실하게 느끼셨을 텐데요. 자, 돌봄 공백은 없어지는 돌봄 공백 제로, 그리고 돌봄 복지국가를 앞당기는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논의 계속 본격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 사회적 거리 두기가 확산되면서 이 돌봄 서비스 자체도 상당히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 초기에 코로나19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면서 비상사태를 맞기도 했고요. 이 돌봄 서비스가 뭐 처음에는 거의 붕괴 상태였다고 들었어요, 김영하 원장님. 네, 저희 대구는 이제 2월 18일 날 네. 지하철 참사가 나던 그날이 저희 확진자가 또 처음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2월 29일 하루 만에 741명이 쏟아져 나옵니다. 정신이 이제 하나도 없죠. 그리고 벌써 이틀 전에 대구를 봉쇄시켜야 된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대구 시민들은 완전히 위기 속에서 어떻게 고립되는 듯한 이런 그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이제 나날을 보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회서비스원이 도대체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뭘 해야 될 것인가. 모든 복지관은 다 록다운, 샷다운 시켜놓고 다 그냥 바이러스가 겁나니까 문 다 닫은 거예요. 근데 사회서비스원은 이 긴급한 상황에서 뭘 해야 되느냐를 보니까 뭐 너무 케이스가 많은 거죠. 격리되고 고립된 뭐 이런 케이스, 요양보호사들이 확진되면서 그냥 방치된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저희들이 3월 2일 날 긴급 돌봄 서비스 체제로 운영을 완전히 바꿔서, 그러니까 그 주로 이제 사례로서 보면 그 치매에 걸린 그 어머니를 혼자 놓고 그 격리돼야 되는 이런 가족들,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이런 그 딜레마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사회서비스원의 요양사들이 가십시오, 저희들이 돌보겠습니다 하고 방호복 입고 들어가서 24시간 돌봐드린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뇌병변에 걸린 그 장애인을 돌보는 어머니가 또 확진에 걸렸는데 그 애를 놓고 갈 수가 없는 이런 경우가 생기고,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는 정말 목숨을 담보하고 그냥 나는 나 아이하고 같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통 그 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격리를 시켜야 되고, 그거에서 설득하는 작업도 굉장히 필요했고, 저희들도 전문인들도 아닌 상태에서 온갖 그 마음을 다해서 격리를 시키고, 저희들이 이런 요양보호사가 들어가서 돌봐드립니다 하고 안심도 시켜드리고, 그러면서도 저희들 또 차분히 하나하나 또 이렇게 연결해서 도와주시는 분들 덕분으로 했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는 사회서비스원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 방향을 제시해 준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국회에서도 이런 상황 알고 계셨죠? 예, 이번에 저희가 그 코로나19와 사회서비스원의 필요성에 대한 그 간담회를 하면서 대구에서 와서 소상히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 이전부터도 알고는 있었는데 정말 또 그때 얘기를 들으면서 대구 사회서비스원 시범 사업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맞습니다. 그런 네, 생각이 들 맞습니다. 정도로요. 이게 감염병이 확산이 되면 이 복지 대상자들이 격리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도 또 격리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고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사회복지 시설들이 다 폐쇄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긴급 돌봄 서비스가 필요했는데 사실 대구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는 원래 정해져 있지도 않은 원래 규정에 있지도 않은 그런 그렇죠. 부분들을 그 공공의 어떤 역할을 해준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정말 너무나 헌신적으로 사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긴급 돌봄 서비스를 그 제공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셔서 굉장히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돌봄 그 종사하시는 분들, 제공하시는 분들은 이제 코로나19 위험에 사실은 그분들도 놓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최일선이잖아요. 최일선이니까 이분들을 안전하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어떤 방역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긴급 상황에서 업무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 요구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것을 현장에서 그런 요구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 매뉴얼도 만들어지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건복지부에서도 당황하셨죠? 예, 저희도 많이 당황했고요. 근데 우리 의원님이나 김영 원장님 말씀처럼 네. 저희가 이제 언론을 접할 때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코로나 이제 19가 확산되면서 그 부모님이 다 확진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21개월에 그 영아가 혼자 있게 된다는 그런 내용의 그 언론을 보고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요. 말씀하신 다행스럽게도 대구에 사회서비스원이 있었고 네. 저희가 사회서비스원에 사실 SOS를 요청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사회서비스원에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호응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그 돌봄을 제공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돌봄의 공백 상태에서 결국 보호자나 실제 돌봐줘야 될 요양보호사가 없을 경우에 또 민간도 다 문을 닫게 된 상황에서 그렇죠. 도대체 누가 그러면 돌봐줄 수 있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정책적인 시사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구 사회서비스원에서 적극 응해 주셔서 이런 그러니까 이런 돌봄의 공백을 없애 주었고 결국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사회서비스원이 이런 그 민간이 못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공백을 메꿔주는 이런 즉각 긴급 돌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사회서비스원이 공공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실증했던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이 위기 상황 속에서 그 최일선에서 맹활약을 펼치신 분들이십니다. 이분들 함께 만나보러 가시죠. 오늘도 대구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추가 확진자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대구에 퍼지면서 긴급 돌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고 저희 사회서비스원에서 발빠르게 이제 긴급 돌봄 서비스 지원단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한 300여 명 정도가 전국 각지에서 지원을 해주셨고 전체적으로는 750명의 지원자 중에 250명 정도의 지원단 선생님들이 실제적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러 제가 직접 방문을 하셨고 자가격리 되신 분들이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때 집밥 도시락이라든지 아니면 병원 약 처방이라든지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들을 배달해드리는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또 병원에 코로나 확진자에게 직접 방호복을 입고 투입되어서 24시간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제공되었습니다. 이제 부모님께서 확진자가 되셔서 부모님이 그 시설에 입소하시거나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어서 아이들이 혼자 남게 되니까 제가 그 아이들을 24시간 케어할 수 있게 그렇게 파견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어르신들을 이렇게 케어를 하다 보니까 참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어 하셔서 제가 그래도 요양을 해드리면서 이렇게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시니까 굉장히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그게 저는 제일 가장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 대구시의 사회서비스원의 경우 코로나19에서 정말 위기 상황 속에서 맹활약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그 존재감이 확실히 드러났다라고 평가를 해도 좋은데 이런 것이 또 있습니다.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도 1년 동안 애 많이 쓰셨죠? 예. 네, 어떻게 활동하셨어요? 저희는 대구처럼 긴급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와가지고 처음부터 그 도청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어떻게 사회 서비스 분야를 준비해 갈 것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보육 분야에서는 저희가 2,700여 개의 보육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경남에 거기에 체온계하고 방역물품을 우선 지급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돌보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들이 최대한 긴급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경남사회서비스원에서는 5개 어린이집을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4개는 이제 신규 어린이집이고 국공립 어린이집이고 하나는 도청 어린이집인데 거기에서도 물론 긴급 보육을 실시를 해가지고 약 85%의 아동들이 네. 보호를 받았습니다. 예. 85%라고 하면 사실 거의 정상 보육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처음 개원하면서부터 긴급 보육 사태로 개원을 한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개원을 준비했던 저희 직원들이 엄청난 고생을 했고 그 과정에서 그런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돌봄이 있었기 때문에 6월 1일 날 경남은 전체적으로 긴급 보육에서 정상 보육 체계로 돌아갔습니다. 네, 조기에 예. 복귀를 한 거군요. 네, 저희 취재팀이요, 이 경남 사회복지서비스원 현재 모습을 담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그 현장을 직접 만나보시죠. 쾌적한 보육 환경과 좋은 먹거리 등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인 뿐만 아니라 보육 교직원들은 교사실이 확보되어 있으며 휴게실 또한 따로 제공되어 있어 이는 보육 교직원들의 처우를 향상시키고 본연의 보육 서비스를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에서 저희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다 보니 고용 안정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져서 그런 부분에서 안정감을 가지고 있고요.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할 때는 그 보육하고 관련되지 않은 다른 행정 업무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사회서비스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시고 보조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보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행정 업무에서는 저희가 벗어날 수 있고 조금 더 그런 부분이 아이들에 대한 그 교육에 더 집중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는 게 낫다고 하죠. 현장을 보니까 정말 사회 서비스원이 어떻게 활동하는가가 훨씬 이렇게 마음에 와 닿고요. 이해가 쉬워졌습니다. 자, 이성기 원장님이나 김영화 원장님, 현장에 계시다 보니까 뭐 힘든 적도 많지만 정말 뿌듯하다. 사회 서비스원이 잘 설립됐다. 이렇게 보람을 느낄 때 사실 더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번에 정말 대구 시민들의 그 높은 시민성에 대단히 감동한 사람 중에 하나고요. 어떻게 그렇게 사재기도 없고 차분하게 대응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침착하게 모든 것을 대응할 수 있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에너지를 얻었고요. 또 하나는 사실 우리 긴급 돌봄 지원단이 발족되기 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조금 뭐라고 할까 동아리 거기다 제가 단톡에다가 이제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 도시락을 좀 반찬을 좀 해서 보내야 될 것 같은데 도와주실 분 있으세요? 도와주실 분 없으면 성금이라도 주시면 됩니다 하니까 동시에 뭐 일주일 만에 300몇만 원이 모이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반찬을 만들겠다는 사람들이 10명이 쭉 줄을 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반찬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직접 누구한테 줘야 될 건가는 이제 서비스원에서 소스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글로 가라. 이제 이게 초기였어요, 사실.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민간의 어떤 자원이라는 건 굉장히 무한하다. 단지 기회가 그동안에 없었고 우리가 서비스원이 발족을 할 때 괜히 이게 무슨 경쟁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들이 확실하게 이 연계 협력 체계를 만들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민간에서 그 무한한 어떤 자원들을 우리가 잘만 활용하고 연계한다면 보다 더 나은 많은 그 좋은 일들을 할 수 있겠다는 경험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정말 가지 않은 그 어려운 길을 개척하셨기 때문에 보람도 크셨군요. 이성기 원장님도 마찬가지시죠? 예. 대구가 그 사회서비스원의 현재라면 경남에서는 사회서비스의 미래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남은 도정 목표 중에 하나가 사람 중심의 복지 경남, 스마트 복지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서 작년 11월 달에 SK하고 저희가 연계를 해가지고 그 AI 스피커 보급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경남의 6개 지역에 보급을 했습니다. 대상자 가구는 노인하고 장애인 가구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고성군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저녁에 이렇게 잠들기 전에 심장에 좀 부담이 와가지고 이렇게 약간 의자를 잡고 넘어지면서 AI 그 이름이 아리입니다. 아리야 나 좀 살려줘 그랬던 겁니다. 근데 그 AI 스피커는 낮에는 복지사한테 연결이 돼 있고 밤에는 119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19에서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출동을 해가지고 네. 그 할아버지를 생명을 구하셨어요. 예, 응급실로 옮겨가지고 그 심장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가지고 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은 것처럼 대구 경남 사회 서비스원 활동 얼마나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계신지 이해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 밖에도 이제 서울 경기에도 있지 않습니까? 예, 서울시 경우에도 3월에 이제 긴급 돌봄 지원단을 꾸려서 그 자가격리가 된 노인 장애인들이 돌볼 대상이 없을 경우에 이제 서울시 지정시설에 입소해서 이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는 이제 코호트가 격리된 요양원에 직접 돌봄 인력을 배치해서 돌봄을 또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이 이런 그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는 그 공공의 기능을 확실하게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재난 상황 시 이런 돌봄에 관련된 그런 역할이 확실히 제공이 되면서 빈틈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좀 사회서비스원이 중심이 되어 이런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꾸준히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사회 서비스원이 하는 역할이 이런 뭐 보육이라든가 뭐 아동시설이라든가 또 이 밖에도 이렇게 그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런 그 복지시설 이런 것들을 위탁받아서 정상화하는 것
이것도 아주 중요한 업무라는 걸 대구 희망원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희망원이 어떤 곳인지 거기는 뭐 간단히 요약하면 58년에 6.25 이후에 그 노숙자들, 불황인들, 부모 잃고 돌아다니는 고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구시가 정말 선도적으로 그런 노숙자 시설을 만들었죠. 80년대 기독교 천주교에다 교단에다 그걸 맡겨요. 그쪽에서 교단을 운영하듯이 교회 성당을 운영하듯이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조직이고 거기에는 몇백 명의 직원들이 있는 그런 곳인데 이제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그래서 이제 인권 문제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이제 현상을 일으키게 되죠. 대구 희망원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원의 국정감사에서 여러 번 사실은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그 사회복지 시설을 그 종교법인이나 민간이 하는 것은 좀 이건 너무 많은 부담을 줬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이거는 공공이 맡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마침 거기서 어쨌든 뭐 그런 인권 침해 사안들이 생겨서 거기 안에 계시는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걸 사회 문제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대구 지역에 또 이 대구 희망원 문제를 제기하는 많은 또 그 시민사회단체들이 있어갖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거를 누가 운영할 것인가라고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죠. 논의를 많이 해서 대구시가 직접 할 거냐 뭐 여러 가지 논의를 하다가 대구 사회서비스원에서 이것을 수탁받아서 하게 돼서요. 저는 뭐 아주 이거는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회계 투명성 문제가 제일 사실 문제가 됐었고 인권 침해 문제가 됐었는데 이런 문제들이 이번에 일거에 다 해결이 됐다고 하니까 너무 사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구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운영을 하면서 이 대구 희망원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저희가 또 제작진이 직접 찾아가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희 희망원은 1958년에 개원을 한 불황인 시설로 출발을 했어요. 중간에 저희가 이제 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제 분화가 되면서 현재는 이제 3개 마을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에서 작년 2019년 4월 1일에 처음 이제 희망원을 맡아서 운영을 하게 됐고요. 현재는 저희 생활인 분들이 한 800여 분 여기서 함께 생활하고 계시고 직원분들이 한 150여 분 해서 한 1000여 분이 이 한 울타리에서 살아가고 계세요. 대부분이 이제 정신장애와 그리고 이제 다양한 장애, 뭐 알코올이라든지 지체, 뭐 지적 장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노령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여기 이제 노숙인 시설, 정신요양 시설에서 이제 저희가 좀 서비스 받기에는 어려운 그런 노인분들, 장애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그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맞춤 서비스가 좀 필요한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서비스 가운데서 지금 희망마을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탈시설 관련 사업입니다. 그 시설 내에서 대상자들 중에 자립 욕구가 계시는 분들을 이제 선별을 해서 이분들에게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서 이분들이 지역 주민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이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들 이제 소양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이제 교육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 침해 사례가 전혀 발생되지 않았고요. 오히려 이제 사회서비스에서 이제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대구 희망원을 보면서 서비스원의 필요성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는데요. 사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사회 서비스원 설립이 필요한 것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는 이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7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추가로 개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종합재가센터를 33개소까지 확대해서 어르신이나 장애인이 좀 더 가깝고 편리하게 그렇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재가센터는 신청을 하시면 장기요양 수급자가 병원 진료 같은 외출 시에 같이 동행하는 서비스를 이제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화 같은 것도 바로바로 전화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돌봄 신청 대표 전화를 만들었습니다. 365일 돌봄한다는 개념으로 1522-0365 신청하시면 언제든지 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도에는 이제 저희가 장애 등급이나 그 장기 요양 등급을 받기 전에 갑작스럽게 이제 질병이나 사고로 긴급 돌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돌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틈새 돌봄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민간이 물론 큰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민간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돌봄 분야에 있어서는 국가에서 책임지고 우리 사회서비스원과 힘을 합쳐 수행할 수 있도록 해서 같이 또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상생 돌봄을 구현하도록 하고요. 이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믿음직하고 든든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번호 외우셨나요? 1이 오너라 1522 0365 이렇게 외우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 드린 대로 그 부실한 어린이집 그리고 또 부실한 어린이집이나 이런 노숙인 시설 이런 곳들을 사회 서비스원이 위탁 운영하게 된다면 그간 문제가 됐던 뭐 회계 부정이라든가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공공기관장을 해보면서 느낀 거지만 공공기관은 너무나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감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에서 그것을 맡아서 하게 된다면 당연히 너무나 투명하게 운영이 될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것이 어렵게 좀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요거를 좀 쉬운 말로 다시 바꿔보면은 그러니까 공공 돌봄 SOS 센터? 그러니까 우리가 돌봄이라는 것이 아이, 노인, 장애인 뭐 여러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가정에서 돌봐야 되는 것, 그다음에 시설로 가야 되는 것. 지금까지는 그것을 거의 개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것들이 많았지만 특히 뭐 영유아의 경우에는 어린이집이 있었지만 나머지 돌봄의 경우에는 대단히 개인이 알아서 했던 부분을 이제는 정부에서 다 다른 부분까지 그것도 가정에까지에서도 돌봄의 아이디어나 기술을 또 가르쳐주는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좀 느껴지고요. 시설 종사자 입장, 국민들의 입장에서 또 좋아지는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현재 그 어린이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고용 안정성 같은 것들이 높아지게 되고 이러다 보면은 조금 더 전문성 있고 또 퀄리티가 높으신 종사자들이 거기서 채용이 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그 안에서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학대나 이런 것들도 예방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이 투명성뿐만이 아니라 서비스 질도 높아지고 국민들의 행복도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이 뭐 그곳이 어떤 곳인가 하고 이제 궁금해하셨을 텐데 그간의 가장 큰 성과 이성기 원장님 어떻게 네. 꼽으시겠어요? 우선 그 공공 어린이집을 작년에 5개 그리고 올해 3개 해서 8개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네. 5개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어린이집도 일반적인 보육뿐만 아니라 저희가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는 보육은 조금 더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일제 보육을 앞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이 가능한 보육 체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여가부에서 하고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하고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어린이집 보육 서비스를 연계시켜서 보육 시설에서 하는 기관 보육과 그다음에 가정에 돌아갔을 때 아이 돌봄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해서 지역 완결형 보육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저희 보육 분야에는 목표입니다. 김영환 원장님은 어떠셨어요? 사실 이제 복지 쪽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보험제도가 들어오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보장제도가 들어오게 되고 지금은 이제 서비스가 들어오는 것이 복지제도의 가장 중요한 3대 기둥이 이제 완성된다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늦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렇게 급하게 가는 게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대구시에서는 200명을 이제 범시민 대책위원회 코로나 극복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돌봄 분과를 만들어서 이제 저를 위원장을 만들어 놨는데 이제 저는 돌봄 체계를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복지 시설하고
그다음에 이제 복지관, 그다음에 요양사 뭐 이런 관계되는 그 기관들에게 전부 이제 연계를 해서 그러니까 긴급 돌봄 119 같은 거, 그러니까 단추 누르면 바로 이제 전화가 서비스원으로 오면 서비스원에서 빨리 관계되는 기관으로 연결해서 뭐 몇 분 만에 현장으로 갈 수 있게 만드는 그게 되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안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지금 제안해서 지금 하고 있고 올해 이제 후반부에서는 좀 이제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두 분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시범 사업 기간이었지만 정말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이런 지역 사회 서비스원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역할 중앙에서 하고 계시는데요. 어깨가 무거우시겠어요? 네, 많이 무겁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서 이게 좋은 정책이잖아요. 네. 그리고 모든 가정에서 이제 필요로 하는 서비스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하던 돌봄을 이제 사회에서 그걸 하겠다라는 그 시작이고 이게 법이 제정되어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데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우리 중앙지원단에서는 이걸 공감대가 좀 더 형성이 되어야 되겠다. 많은 분들이 이게 좋은 정책이라는 것을 알려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노력을 적극적으로 이게 좋은 정책이다라는 것을 알리려는 노력을 하고 혹시나 오해를 하고 있다면 오해를 또 푸는 노력. 그러니까 이것이 이루어지면 뭔가 나빠지는 거 있는 것이 아니야? 뭐 내가 낸 세금이 많아지는 거 아니야? 근데 세금 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이 전 돌아간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 오해가 되는 부분도 해소하는 노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 중앙지원단에서는 빠르게 정착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 원에서 이제 나가고 독립되게 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시집 보내는 마음. 그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딸을 키워서 내보내는 마음이지만 그게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잘 키워서 내보내도록 저는 하는 게 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키워서 잘 내보내면 시집가서 잘 살죠. 네, 맞습니다. 네. 서비스원, 지역사회 그 현실에 맞춰서 부단하게 지금 노력을 이 사회 서비스원이 해 오신 이야기 들으셨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도 올 한 해 또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네. 어쨌든 돌봄에 있어서는 그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을 많이 만드는 것이 건강하고 우리 행복한 사회 또 안심 돌봄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남인순 의원님께서 1호 법안을 발의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사회서비스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것은 결국 법적 기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에 제일 또 열심히 뛰어다닐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사회서비스원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코로나19와 같은 사태에서의 어떤 돌봄, 이런 긴급 돌봄과 같은 그러한 역할과 기능이 또 이 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간 제공기관을 또 지원해서 공공과 민간이 같이 다 함께하는 이런 상생 돌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회 서비스의 전반적인 또 질을 향상해 나가기 위한 노력도 펼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제 앞으로 11개 시도가 되는데요. 올해 시도 사회 서비스원과 함께 어떻게 하면 국민들께 보다 더 나은 이런 사회 서비스를 드릴지 고민하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런 사회 서비스원의 역할과 기능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에 대해 적극 지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 사회 서비스원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끔 이 법을 만드는 게 중요한 일인데요. 21대 국회 개원 초기에 좀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인순 의원께서도 많이 애쓰고 계시죠. 1호 법안으로 발의하셨다고요. 네. 네, 제가 이 사회 서비스원법에 대해서는 각 정치하는 사람들마다 다 자기 목표가 있지만 저는 굉장히 이걸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9대, 20대에서도 이제 보건복지원에서 일을 했는데요. 이 사회 서비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분명히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동안 민간에서 많은 영역을 책임져 왔습니다. 정말 민간의 그동안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말 그거에 대해서 치아를 드리고 싶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위기 시기에는 분명히 공공이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그것까지 민간한테 떠넘길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떤 공공 돌봄 체계가 반드시 이번 기회에 확충이 돼야 되고 그걸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원법이 꼭 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 법이 제정이 되려면 행정부에서도 뒷받침을 해줘야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중앙지원단의 역할을 하고 계신 데서 홍보도 해줘서 국민적 공감대도 해야 되고 또 이 국회라고 하는 거는 여러 정당이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정당의 또 이 보건복지위원들한테 설득하고 같이 함께 토론회도 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이 법이 국민들의 지지 속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듣다 보니까 이제는 개인이 아닌 국가가 함께 해야 할 공공 서비스다. 이런 인식이 높아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 서비스원이라는 이 기구, 기관이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하는 중심축, 컨트롤 타워가 돼야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 없이 누구나 건강하고 이 행복한 돌봄 많은 분들이 다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온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리라고 기대를 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니까요. 곧 다 실현될 거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 위해서 정말 많은 활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함께 해주셨고요. 저는 여기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